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세계 교육 증대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해 경상수지가 21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2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8개월 만에 최소로 그친 가운데 서비스 지수는 297억 4천만 달러의 적자를 내면서 역대 2위의 적자폭을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내용의 보고서가 백악관에 제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고일 관세 부과 혹은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가운데 향후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을 적게 적립한 하나은행에 대해 175억 원의 과태금을 부과했습니다. 하나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덜 싼 기간은 총 95개월로 하나은행은 외화예금 관련 전산 시스템의 검증 기능 부족 및 담당 직원의 부주의에 따른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미중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그리고 미국 주요 지표의 부진 속에서 오늘은 코스피 지수 1%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는 외국인과 거기에 가세해서 기관까지 매도 물량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현선물 동반 순매도를 보여준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이들 종목 시장을 좀 힘을 잃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최근 수급이 집중됐던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크게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상승한 시장이 최근에 관련 소식의 전개 과정에 따라서 등락을 좀 반복을 하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금요일장도 이렇게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34% 하락한 2196.09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합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는 3% 넘는 하락으로 46,050원에 SK하이닉스도 역시나 4% 넘는 하락으로 73,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49% 하락한 738.66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상위 종목들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양보합권 마감으로 72,400원에 CJENM은 2% 넘는 상승으로 221,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금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두 분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야기 나눠봅니다. 학과장 정은 대표님과 그리고 봉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금요일장 스튜디오에서 두 분을 함께 뵀는데요. 먼저 학과장 정은 대표님 정말 오랜만에 스튜디오 나오셨어요.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스튜디오에 웬만하면 안 나오려고 했는데 요청을 하셨어요. 꼭 나와달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사실 금요일에 서울에 올라오는 게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나와서 하면 좀 더 내용도 제가 솔직히 준비를 더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제가 금요일에 스튜디오 출연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정석투자 시간에 항상 또 월요일과 화요일, 금요일까지 찾아가는데요. 스튜디오에는 금요일에 또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신다고 하니까 금요일장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봉투 선생님과도 금요일장은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상당히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방송으로는 계속 뵀었지만은 또 이렇게 뵈니까 기분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좀 변화무쌍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흐름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유연하게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장 두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눠봤고요. 1교시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의 1교시는 거시적 경제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돌아보고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안에 그리고 주요로 살펴볼 이슈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한 주간의 시장을 시황 분석을 도와드릴 텐데요. 이번 한 주 옵션 만기일도 또 속해 있었고, 그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빠지면서 금요일장이 마무리가 됐는데, 무엇보다도 연결되는 다음 주 시장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좀 정리가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이번 한 주간의 장 분석을 학 과장님과 함께 이어갈 텐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 시장과 함께 이번 한 주간의 금주의 장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월 14일 어제였죠. 만기일에 2225선까지 기록했었죠. 종가가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락을 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피보다는 좀 탄력이 떨어진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돌파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2월 7일에 120일선을 코스닥이 돌파했는데 똑같은 120일선을 코스피죠. 1월 25일에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괴리감이 상당히 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드리고 뭐 중국의 어떤 그 뭐 구제금융 요청 루머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될 만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어제 2225선에 마감했어요. 조금 더 제가 확대시켜 드릴게요. 근데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많이 들었던 그 표현이 있습니다. 수정지수라고 제가 가끔 언급하죠. 보통 제가 수정지수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한 달 중에서 한 20일 방송할 때 뭐 한 두 번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특별할 때만 제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정지수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제가 만든 겁니다. 뭐 다른 데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수정지수라는 표현을 약 한 10여 년 전부터 사용했습니다. 왜 사용했냐면 수정지수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표면지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는 지수와 제가 환산한 지수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제 수정지수인데 저는 항상 수정지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 나면 그냥 무시해요. 근데 좀 차이가 크다. 그러면 반드시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 수정지수를 알면 그만큼 단기 시황 판단에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포인트가 표면지수다. 근데 이게 계산해 보니까 오늘 95가 맞아요. 그럼 내일 밀릴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105가 돼야 정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차트 잠깐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2225에 끝났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수정지수로 어제 환산을 해보니까 그것도 장중에 환산했어요. 어제 장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아닌데 목요일.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15에서 그 20포인트 정도. 왜냐하면 어제 예상지수를 제가 이제 보면서 종가가 정말 저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작아도 15에서 20포인트를 낮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지난번에 고점이 언제였죠? 1월 31일 2222였습니다. 2222. 그런데 어제 고점이 2225. 자, 그러면 표면지수상으로는 돌파가 됐다고 봐야죠. 당연하죠. 3포인트지만 돌파가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계산한 바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실질적인 지수는 최소 15에서 20포인트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2225니까 어떻게 계산이 되죠? 높아봐야 2210, 낮으면 2205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한 바로는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29포인트 빠졌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한 수정지수로 보면은, 작게 보면 9포인트, 크게 보면 14포인트밖에 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크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봤는지는 이제 뭐 설명드리는 좀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선물에서 종가에 추가 매도 사인했어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통 그 선물 같은 경우 단타라든 추세하든 장중에서 이제 보통 이제 매매를 하다가 물량을 줄이고 끝나는 경우는 많아요. 왜냐하면 장중에 예를 들어서 뭐 두세 개 해야 될 거를 네다섯 개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종가 모르기에는 리스크 관리 때문에 보통 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가 전략이 선물이 항상 거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물량이 있으면 그대로 가던가 약간 줄여라. 이게 1년 중에 뭐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종가의 추가 매도 사인은 제가 1년에 한두 번 나올까요? 어떤 해에는 한 번도 안 나고요. 많이 나와요, 두 번이에요. 보통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는데 2018년엔 제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종가에 추가 매도를 했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왜 그러냐? 바로 이 수정지수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제가 판단해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코스피의 동시효과는 오후 3시 20분이에요. 근데 선물의 동시효과는 오후 3시 35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코스피가 종가 기록한 게 몇 시죠? 오후 3시 30분입니다. 정확하게. 오후 3시 30분에 기록했기 때문에 35분. 그러니까 파생 동시효과 때는 5분의 격차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어제 그 예상지수로 봤을 때도 이게 2225 정도 끝나면은 이건 최소 15에서 20포인트가 거품이다. 본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 35분에 제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종가 추가 매도 사인했습니다. 근데 오늘 운 좋게도 이제 그게 맞아 떨어졌는데요. 여기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표면 지수로는 돌파를 했어요. 맞습니다. 지난 1월 13일, 1월 31일이죠. 이때 2220이었는데 이게 어제 2225였으니까 분명히 돌파했는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수정지수로 환산하면 전고점 돌파한 게 아니다. 두 번째, 목요일에 그 종가는 최소 15에서 20포인트 거품이 있었다. 따라서 오늘 마이너스 29포인트로 끝났지만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높게 보면 2210, 낮게 보면 2205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아무리 많게 봐도 14포인트, 짧게 보면 9포인트밖에 안 빠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코스닥 잠깐 보여드릴게요. 코스닥이 그 120선이죠, 이게? 이거 돌파한 게 2월 7일이었어요. 2월 7일. 그러니까 좀 늦었죠? 네, 이 시점입니다. 반면에 코스피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20선이 이제 이 빨간색 라인인데 이게 돌파한 게 1월 25일입니다. 그러면 대충 벌써 며칠 차이가 납니까? 10일이 넘죠. 1월 25일, 2월 7일이니까. 물론 여기는 이제 그 구정 연휴가 끼어서 뭐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차이가 상당히 나는 편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왜냐하면 이게 엇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추세는 거의 비슷한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거는 해석이 간단합니다. 대형주 위주로 지수 상승은 코스피가 월등했는데 코스닥이 느리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심리가 썩 좋지는 못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수도 없이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추세에 대한 어떤 그 상승이나 하락 전환 시그널은 뭐가 먼저 나온다? 코스피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게 이제 좀 심화될 때,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코스닥이 더 탄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 120선 돌파 시점이 뭐 한 2, 3일 차이 나는 것까지 무시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10일 이상 차이 난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심리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가는 시장 같으면 코스피가 먼저 120선 돌파를 하고 그 며칠 뒤에 코스닥 따라간 다음에 그 이후에 탄력도는 코스닥이 훨씬 좋아야 되거든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거 기억해 두세요. 추세 전환이라든가 변곡점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은 코스피다. 왜?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의 시장이기 때문에 메이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방향을 설정해 줘요. 그런데 상승이 심화되든 하락이 심화될 때는 코스닥이 더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심리가 별로 살아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지금 차트 잠깐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코스피인데 1월 31일 고점을 어제 돌파했다고 대부분 다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평택촌놈의 수정지수 분석으로는 돌파 못한 겁니다. 15에서 20포인트로 삭감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어쨌든 120선 돌파가 느리다. 탄력이 좀 없다고 봐야 돼요. 무려 10일 차이 나니까 엄청난 차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루머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중국이 뭐 구제금융 요청 가능성이 있다. 이런 루머입니다. 그래서, 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머의 내용이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중국발 위기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중국이 만약에 IMF에 구제금을 신청하면 뭐, IMF 파산한다. 뭐 이런 어떤 루머가 많이 떠도는데, 이걸 해석을 해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이건 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혀 근거 없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IMF는 원래 미국 주도입니다. 그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IMF에서 이게 이제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의도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어차피 IMF 미국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은 제2의 일종의 프라자 합의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프라자 합의가 뭐냐면 간단해요. 일본이 너무 빨리 경제 성장을 하면서 미국을 막 추격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딱 눌러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8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이 한번 다운돼 버렸어요. 그리고 해석 두 번째가 뭐냐. 인류 역사를 보면 절대 강대국은 추격하는 국가를 철저하게 견제했습니다. 이거는 경제적이나 군사적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부국 강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군사력과 경제력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절대 지존이잖아요. 군사력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군사력은 미국이 어느 정도로 지금 강대국이냐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전쟁을 하면은 미국을 제한 모든 지구상의 국가하고 4번 전쟁하고도 이긴다 그럽니다. 정말 압도적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 미국과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지금 중국이 많이 따라왔거든요. 세 번째, 결국 이제 80년대 미국이 일본을 견제했던 것처럼 지금 중국이 타겟이다. 무슨 얘기냐?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단순하게 어떤 무역적인 측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그래요. 근데 표면은 무역 전쟁 같은데 결국은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어떻게든 중국을 완전히 눌러버리겠다는 겁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해외 차트인데요. 이거는 중국 지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우존스입니다. 자, 다우존스는 작년 1월에 고점 찍어줬죠.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 10월 초에 고점을 또 찍었어요. 갱신했습니다. 자, 중국 보겠습니다. 작년 1월에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이 모양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초에 여기서 또 갱신했거든요. 여기에요. 10월 초. 그거 비하면 하염없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현재 이런 상태인데 중국은 하염없이 박살났어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작년에 국내 요인으로 두 가지. 첫 번째, 삼성전자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그리고 북한 문제는 외국인의 매도세를 불러올 것이다. 이게 어떤 국내 요인의 분석이었고요. 국외 요인은 결국 중국입니다. 중국이 무너지면 한국은 절대적으로 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뭘 얘기했냐면
2월 초에 대세 하락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코스닥이고 이제 코스피입니다. 2월 초순에 제가 대세 하락 선언했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제가 작년 2월 초에 대세 하락한다고 한 거예요. 차트로는 절대로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분석을 해서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달랑 차트 하나 보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한두 가지 요소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 2월 초순에 제가 코스피 대세 하락을 선언하고 4월부터 2,000포인트 깨진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국내외는 삼성전자가 더 이상 못 간다. 삼성전자가 못 가면 지수가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북한 문제 때문에 외국인들이 탈출할 것이다.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그리고 국외 요인. 이거는 뭐냐?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이 저는 끝났다고 봤거든요. 왜? 미국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루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거를 지금 리와인드 시켜드린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봤어요. 지금 중국 차트가 말을 해주잖아요. 미국 다우존스하고 중국의 상해 종합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무역 전쟁이 단순하게 관세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중국을 완전히 제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프라자 합의처럼 분명히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럼 고로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이걸 다시 유추 해석하면 중국 더 빠진다는 얘기죠. 중국 경제가 더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상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년에 2,600, 2,500, 2,400에서 잔뜩 매수하시고 끝까지 홀딩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또 희망을 또 드릴게요.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1만 포인트 오는 시대도 옵니다. 다만 저는 언제 온다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직까지 못 던지신 분들은 뭐 끝까지 홀딩을 하든 여기서 정리하든 알아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의 시황을 잘 따라오셨던 분들은 오늘 해드린 이 얘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번 한 주간의 시장과 그리고 오늘장에 대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최근 우리 시장을 둘러싼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제에 대한 흐름을 아주 좀 거시적으로 살펴주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면 코스피 지수는 2월 14일 목요일장에 대한 부분이 일단 만기일 지수 왜곡으로 2225선 기록 이후 오늘장 좀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1선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가 코스피가 1월 25일이었는데 좀 뒤늦게 2월 7일에 좀 이뤄졌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중국 쪽의 경제 상황과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무역 관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그 안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위치와 이 정세에 대한 부분도 전반적인 부분을 아주 좀 짧은 시간 안에 간략하게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슈 분석도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앞서서 학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에는 뭐 국내 소식보다는 일단 대외적인 이슈,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북한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 세 가지 이슈로 봉추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추 선생님 이슈 점검 도와주실까요? 네, 이번 주도 세 가지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북 정상회담 이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중 무역 협상, 세 번째로는 달러 강세에 대한 그 이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북 정상회담에 관련한 이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기로 했죠. 작년 6월 12일 이후에 9개월 만에 다시 만나기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긴박하게 흘러가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또 만남을 가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진 결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슈를 만들기를 좋아하고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라든지 또 미국의 압박을 벗어나는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트남에서 27, 28일 이틀간 회담이 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로 장소가 결정됐는데요. 최근에는 개최 장소를 두고도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뭐 하노이와 다낭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갈렸었는데요.
결국은 북한이 의도했던 대로 하노이에서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북한 쪽에서는 일정한 좀 의미를 두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의미를 부여를 해서 고집을 했었던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장소를 가지고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양보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서 사실 그 기대감을 크게 갖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뭔가 큰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겠죠. 진정한 또 비핵화가 이루어진다거나 또 어떤 그런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는 어떤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를 또 바라고, 또 어떤 그런 좋은 흐름들이 나오면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라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차 회담이 있었을 때도 시장이나 어떤 그 사회,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를 않았었어요. 큰 틀에서 어떤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그런 이슈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알맹이가 없는 그런 회담이 됐었던 그런 상태인데요. 2차 회담 역시도 큰 성과가 나오기는 지금까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진 쪽에서 어떤 그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기대하는 대로 미국에서 어떤 그 종전선언이라든지 엄청난 그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바라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행하기에는 뭐 북한에서 어떤 보여준 것이 없고요. 그리고 미국이 바라는 대로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뭐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면은 좋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어떤 그 두 정상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증시 이쪽에서도 상당한 기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이라는 어떤 그 주식시장 자체는 코리아 리스크가 시장을 일정 부분 지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코리아 리스크가 좀 해소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1차 회담이 있었을 때도 이제 곧 그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굉장히 크게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드러난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코리아 리스크라는 것은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이 현재 상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증시에 어떤 좋은 흐름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회담 이전에 어느 정도 조금 움직임이 있다가 회담 이후에 급격히 꺾이는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같은 경우에 조금 움직이는 흐름, 그리고 증시가 조금 반등하는 흐름 정도는 가능하지만은 어떤 그 엄청난 흐름이 나오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테마주들의 흐름을 봐도 선반영된 흐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회담을 앞두고도 별로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장에 대한 지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갖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그 회담의 구체적인 결과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좀 달라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상태를 봐서는 역시 구체적인 어떤 합의가 나온다거나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미중 무역 협상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작년 12월 1일이었었죠.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무역 협상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의 기간을 두고 무역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3월 초면은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긴박한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의 어떤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측이 요구하는 바가 상당히 컸고요. 중국은 들어주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런 부분들이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CFO 체포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협상의 어떤 그 흐름, 분위기를 냉각시키는 그런 역할도 했었고요. 복잡한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측의 어떤 고위 관리들이나 이런 쪽에서 긍정적인 신호들을 많이 보냈었죠. 긍정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측에서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발언들까지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은 합의가 곧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히 좀 진행이 되고 긍정적으로 보는 게 중국에서 회담을 하고 있었죠. 차관급 회담에 이어서 그리고 장관급 회담까지 고위급 회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1일부터 15일 오늘까지였었죠. 회담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요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결국은 회담이 종료가 된 흐름입니다.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죠. 무역 불균형 해소라든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그리고 기술 절취 방지책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중국의 어떤 그 구조적인 부분을 고쳐주기를 원했었는데 중국 측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를 수입을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미국에서 난색을 표했다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별 그 특별한 성과가 없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사실 그 애초에 어떤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엄청난 그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협상의 어떤 그 마무리가 되기가 합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미국이 요구를 하고 중국이 얼마나 그걸 받아들일지에 따라서 협상이 완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3월 1일까지 협상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3월 2일부터는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중국 대표들이 워싱턴으로 또 가서 다시 협상을 진행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흐름을 거치더라도 미국 측에서는 정말 그 중국이 큰 피해를 입고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떤 그 합의를 이뤄냈을 때 그 합의가 가능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합의가 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결국 G2가 이 무역 전쟁을 계속하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서는 역시 G2의 무역 전쟁은 한국의 어떤 경제 흐름에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달러 강세에 대한 이슈인데요. 최근에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시장이 좀 특이한 동향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강세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현재 상황에 맞지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왜냐하면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문구를 삭제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려워졌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게 연준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철회하는 듯한 그런 그 행동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특이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원인을 그 분석을 했는데 역시 원인으로 보는 것이 글로벌 경기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에 어떤 수요가 몰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어떤 글로벌 그 여러 국가들의 경기의 동향을 봤을 때도 미국만 유일하게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로존만 하더라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애초에 1.9%에서 1.3% 정도로 하향을 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2012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중국도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을 굉장히 압박하고 경제의 흐름을 좋지 않게 만드는 흐름이고요. 여기에다가 G2가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여러 국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 그 결과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보이는 원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달러 강세는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그 글로벌 경기 동향 자체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조금씩 좀 경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어떤 당분간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원 달러가 계속 강한 흐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원인이 역시 그 글로벌 경기 동향이 좋지 않기 때문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단순한 어떤 수치로 보지 마시고 경기 동향을 살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어떤 그 경기 흐름이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잘 살피시면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금주의 이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의 이슈 참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또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미북 정상회담과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거기에 최근에 달러화가 상당 부분 좀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도 꽤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 환율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장 내에서 수급적인 부분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세 가지 이슈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고 다음 주 시장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도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한 주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들 접수해 주셨는데요. 베스트 질문과 그리고 워스트 질문을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좀 꼽아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금주의 장학생 발표를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금주의 장학생 발표입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6303님의 질문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5100님의 시청자분 꼽히셨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의 시청자분이 선정이 되셨는데,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6303님이고요. 텔콘 RF 제약을 매수하신 시청자분이신데, 학 과장님이 또 꼽아주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베스트 질문으로 선정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예측 매수하셨는데, 결과도 좋았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어떤 매매를 하셨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잠깐 제가 복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차트 보시면,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대략 라인이 여기입니다. 사실 근데 이때는 구간이 뭡니까? 상승 추세죠. 왜냐면 61선이 위에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까지는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61선이 120선보다 높게 있으면 상승 추세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본다 그러면 원래는 확인 매매가 맞는데 이분은 과감하게 진짜 잘하신 거예요. 예, 잘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제가 말을 실수했네요. 상승 추세니까 예측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하락 추세 때 확인 매수가 맞습니다, 원래. 근데 잘하셨고 이제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추세가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상승 추세였습니다. 어쨌든 그럴 때 제가 항상 했던 얘기 있잖아요. 상승 추세일 때는 예측 매수가 좋고 하락 추세일 때는 확인 매수가 좋다. 왜 그러냐? 상승 추세일 때는 어차피 기다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어떤 원리를 잘 활용하셨고 결과도 좋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주의 베스트 질문으로 선정이 되신 끝자리 6303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측 매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고평가가 된 종목이 아니라면은 좀 A학점으로도 또 학점이 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한 주간에 베스트 질문으로 선정이 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봉투 선생님도 선정해주신 시청자분은 끝자리 5100님이고, 컴투스를 매수하신 시청자분을 선정하셨네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분은 매수가가 괜찮았습니다. 사실 뭐 최저가 매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확인 매수한 그런 흐름인데요.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가격이 낮죠. 충분히 매수할 만한 여력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업종의 어떤 흐름을 감안한 매수였다는 것이죠. 최근에
디지털 컨텐츠 업종, 게임주들의 흐름이 좀 나오는 흐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매수가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예측 매수를 하려고 했으면 좀 더 과감하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저점 부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적절한 매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매수가 괜찮았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로 잠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2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수가 자체가 이 정도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죠. 사실 조금 예측 매수 하시려고 했으면은 이 정도에서 매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그 제대로 매수를 하려고 했으면은 여기에서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매수하는 게 맞는데 조금 늦긴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조금 반등한 구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락하면 아래에서 좀 추가해서 대응을 해봐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게임주들이 괜찮았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12월부터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컴투스도 게임주들 중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면은 예측 매수해 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등이 조금 나왔을 때 여기에서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는 가격 자체가 낮습니다. 고점에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매수가가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번 주에 베스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컴투스에 대한 부분을 일단 매수하신 시점이 가격대가 조정을 잘 받았을 때 그 적절한 가격대 매수 접근이 좋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업종 흐름을 좀 감안한 매수였기 때문에 최근 흐름을 좀 감안하더라도 선택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금주의 장학생 두 분의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아쉽게도 금주의 재수강생으로 좀 선정되신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자, 금주의 재수강생인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3240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9925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자, 일단 잘된 질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재수강생으로 선정이 되신 시청자분의 질문을 복기를 하면은 더욱더 배울 점도 많습니다. 일단 학과장님께서 꼽아주신 시청자분은 끝자리 3240님이고요. 오리엔트 바이오를 매수하신 시청자분 선정해 주셨는데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분은 그 추격 매수 이후에 중기 보유를 하셨어요. 과정이나 결과 모두 다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셨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추격 매수죠. 물론 여기서 매수해도 갈 수는 있어요. 더 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일단 매수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흘러내렸는데 계속 홀딩해요. 이게 1,3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이제 반토막이 이제 650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519원이니까 마이너스 50이 넘었죠. 심각한 거죠. 거의 한 마이너스 60 가까이 되는데 하여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추격 매수 한다고 해서 항상 실패한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제 항상 야구에 비유해 드리잖아요. 그죠? 머리나 높게 이제 머리보다 이렇게 높게 올라오거나 이제 아주 높은 볼을 휘둘러도 안타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확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리엔트 바이오 재수강생으로 꼽히셨는데 일단 최고점 추격 매수 이후에 중기 보유 자체가 이런 과정이 좀 아쉬웠던 상황입니다. 추격 매수에 대해서 항상 좀 지양을 하시고 그 높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중기 보유를 하면서 손절 비실행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서 다음 매매에 있어서는 다시 현명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봉투 선생님이 꼽아주신 시청자분은 끝자리 9925님의 질문이고요. 일성건설을 매수하신 시청자분이신데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일단 매수가 좋지 않습니다. 추격 매수를 하셨고요.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신 후에 중장기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기준이 없어요. 기준 없이 마이너스 65%까지 홀딩을 하셨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된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본전 근처까지 왔는데 그냥 계속 홀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해서는 중장기적인 투자가 되고요. 그리고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전이 안 오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매수 이후에 무작정 홀딩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2,800원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수를 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2,780원이기 때문에 가격이 없어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계속 홀딩한 겁니다. 자, 가격적으로 어떻습니까? 급등했던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65%까지 홀딩하셨어요. 최근에 본전 근처에 20원 모자란 본전까지 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적당히 마이너스 65%까지 하락했던 종목이 마이너스 10%만 돼도 감사한 마음으로 던져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을 반드시 내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홀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은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습관 버리시고요. 그리고 기준 없이 대응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저점 매수 주력하시고 기준을 항상 가지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절은 10%가 넘으면은 손절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10% 손절가를 반드시 지키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또 조금 더 좋은 매매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주에 워스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과 좀 기준 없이 대응하셨던 과정, 그리고 부담스러운 좀 비중까지 좀 다양한 부분들을 아쉬웠던 상황인데요. 언급해드렸던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고 다음 매매에 있어서 현명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금주 재수강생과 베스트 장학생까지 좀 만나봤는데 이 네 분께는 평택촌론 지필 서적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샵 0082번으로 질문 많이 접수해 주시면은 이렇게 한 주간의 베스트 질문과 워스트 질문 선정을 통해서 서적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질문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 두 분과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또 다음 주에 대한 전망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봉추 선생님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좀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더 강한 흐름 그런 것들이 더 유지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흐름들이 조금씩 바뀌는 흐름인데요. 어쨌든 수요일, 목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 하나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수급 하나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강하게 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수대가 아직도 낮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종목 장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서 적당한 종목 매매는 가능하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다음 주 우리 시장도 삼성전자를 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 과장님의 다음 주 전망 정말 궁금한데요. 학 과장님은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망을 지금 해드리려고 했는데 야간 선물이 지금 급격하게 움직여서 그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시점, 그러니까 현재 285.75가 현재까지 고점이거든요. 현재 시간이 오후 10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5.75를 1차 매도로 생각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이 추가하실 수 있으면 0.5 단위로 쌓아가시고요. 나는 몇 개 못한다 그러면 1포인트 단위로 쌓아가시면 아마도 오늘 이 야간 선물 시장 내에서 혹은 월요일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전망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반등 지속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적 조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확실하게 뭐 더 밀리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어떤 시각을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야간 선물에 대한 좀 급격한 흐름을 좀 캐치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전략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뭐 반등지수 가능에 대한 부분과 일시적 조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반적인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본장 들어가서는 실시간으로 또 월요일과 화요일 또 학 과장님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금요일장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